주변을 둘러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 보이든 조금은 위태로워 보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상하리만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여성분들 말이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남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우리의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들은 저렇게 자기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게 타고난 성격이나 특별한 환경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8년간 정규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꼭 타고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나 다 방법만 알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방법들 중에서 지금 당장 스스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첫 번째는 나만의 정서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힘든 아내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남편 외에는 자신의 깊은 속내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예요. 물론 친구들과 만나면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긴 하죠. 하지만 막상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고민, 가장 부끄러운 속마음,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는 기대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봐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지시게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단 하나의 주식에 소위 말해 몰빵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식이 오를 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죠. 하지만 한번 폭락한다면 우리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우리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의 정서적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를 덜 연연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친구가 많고 족고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친구가 정말 많더라도 정작 내 속 깊은 얘기를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정서적인 지지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 이외에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근데 내 힘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나를 우습게만 보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타인에게 내 마음을 여는 이 자기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지 기반을 만드는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바로 이 두려움을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기존 친구 관계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한번 꺼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관계에는 역할과 기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역할을 맡아왔을 수도 있고 좀처럼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를 깨고 갑자기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 예를 들어 운동이나 독서, 봉사활동 같은 모임에 참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역할이나 기대를 아직 가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공통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어색함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하면서 우리를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었다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자기 개방을 연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모습에서 만난 사람들과 편안해졌을 때 처음부터 너무 깊고 무거운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요즘 좀 지치는 일이 있어서 기운이 없네요, 이런 것처럼 가벼운 나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야기도 꺼내주면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 속에서 가벼운 자기 개방을 했을 때 조금씩 이게 괜찮구나 라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1대1로도 만나보시는 겁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죠. 그래서
단 한 명의 친구 이렇게 1대1로 온전히 만나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차나 식사 약속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내 이야기 딱 하나만 솔직하게 해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온전히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개방을 좀 더 깊게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쌓일 때 관계의 깊이가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상상 이상으로 남들과도 그렇게 깊어질 수 있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깊은 자기 개방이 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먹고 새로운 사람들 또 만나야 해? 그냥 혼자가 편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진심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얻고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많이 드물 거예요. 오히려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두렵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편해 라는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과의 소통과 연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정서적 지지 기반을 점점 넓혀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은 결과가 아닌 나의 태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남편과 대화를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남편의 사과를 꼭 받아내야겠어. 내 뜻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설득할 거야. 이렇게 상대방에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순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고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오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달리게 될 겁니다. 결국 남편과의 대화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저분한 감정 싸움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아무리 애써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말이죠. 마치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내일의 날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뿐입니다. 반면 남편의 반응, 그의 감정,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남편에게 계속 연연하고 매달리게 될 겁니다. 이때 제가 옆에서 아내분들을 지켜보면 자주 나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말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리고 대화는 아내분의 잔소리가 계속 지속돼요. 물론 그렇게 말이 많아져서 우리의 삶이 편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남편은 우리를 계속 피하고만 싶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바로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말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약속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너무 서운했다면 이렇게 말이 길어지곤 할 겁니다. 너는 맨날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난번에도 그랬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건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야. 너무 화나.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핵심만 짧게 말하고 끝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잊을 것 같으면 미리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아마도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남편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나요? 라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럴수록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에 연연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핵심만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남편에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짧게 말하는 것이 사실 상대방에게 우리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삼천포로 빠지거나 감정 싸움으로 변할 위험도 매우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을 짧게 하는 방법만 연습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의 말을 길어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즉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남편에 대한 기대, 그 자체가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죠. 예를 들어 부부라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남편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결혼 전에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대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기대들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당위적 사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 사랑한다면 자주 표현해줘야 된다, 엄마는 원래 강해야 된다, 힘든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대표적인 당위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남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칙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분노와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니 또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어느 날 남편이 우리에게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내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님 생신이나 제사에 나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그게 왜 당연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그 어떤 사이에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대나 바람일 뿐이지 상대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의무나 규칙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연연해 하고 싶지 않다면 이 당위적 사고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당위적 사고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편에게 당연히 또는 반드시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정리해 솔직하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사를 했으면 설거지는 알아서 해주는 게 맞다, 이런 거라든지, 적어도 내가 힘들게 청소하고 있으면 와서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세세한 것들까지 적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당연한 규칙들을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현실적인 요청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빠라면 당연히 나하고 같은 편에 서서 아이를 훈육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앞으로 현실적인 요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이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땐 바로 아이 편을 들기보다는 이건 엄마랑 먼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교육하는데 혼선이 없을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우리 삶의 빈 곳을 우리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이런 말 외에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거리가 바로 떠오르시나요? 취미나 관심사를 물어봤을 때 남편과 관련된 거나 아이에 관련된 게 아니면 할 말이 없진 않으신가요? 남편과의 관계나 아이를 키우는 역할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낙이자 관심사가 되어버릴 때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해지거나 언젠가 아이가 내 말을 좀처럼 잘 듣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안에는 아내와 엄마,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의 나도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결혼 이후에 한 여성으로서의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이제는 남편이나 아이와 건강하게 분리된 온전한 나를 다시 찾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편과 아이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 때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로소 가족을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위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보세요. 남편, 아이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오로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시고요. 물론 아이가 어리거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1시간을 내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가 잠든 후에 15분이라도 온전히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책 10장이라도 보는 것,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내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찾아야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셔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도 결혼 전에 나를 되찾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결혼 전에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에 열광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마지막 5번째 방법은 감정적 반응을 멈추고 관찰자가 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남편의 특정 표정이나 말투에 마치 귀신이 쓰인 것처럼 자동 반사적으로 상처받고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감정이 휩쓸릴 때면 이성이 마비돼 버리고 홧김에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된 이후에야 후회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기도 할 거고요. 이러면 남편과의 관계에 연연하는 걸 벗어나기가 힘들죠. 이 고통스러운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바로 관찰자가 되는 연습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내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입니다. 누구나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바로 감정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특정 감정에 분노, 서운함, 억울함 이런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감정을 다루는 뇌의 영역은 진정이 되고 이성을 다루는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감정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서 이성적인 통제력을 되찾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큰 감정으로 부딪힐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상에서 불편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주문했던 택배가 오지 않아서 약간 초조할 때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 대신 잠시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초조함을 느끼는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출근 시간은 다 됐는데 핸드폰이 막 보이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 바로 온 집안을 바로 뒤지지 마시고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함으로 가득 찼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처럼 일상의 작은 감정들에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감정과 나 자신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질수록 정말 큰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는 남편에게 연연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로, 남편에게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만의 지지 기반을 여러 곳에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남편의 반응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길게 말하는 대신 핵심만 짧게 말해보자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남편이라면 당연히 무엇 해야 된다, 이런 환상, 즉 당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요청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내와 엄마란 역할, 그거 너머에 있는 우리 자신을 되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보자고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어내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자, 관찰자가 돼보자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생각과 이 행동의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8년간 정규 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분들이 더 이상 남편에게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90% 이상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가 저절로 개선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더라도 조금씩 남편과의 관계에 우리가 연연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남편이 우리의 눈치를 보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분명히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방법들이 잃어버렸던 남편과의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전략이라는 것을 꼭 믿어주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